첫 번째 경기 스페인 대 멕시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스페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카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 정교한 패스와 전진 전개를 주도하지만 피지컬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전개 속도가 늦어진다. 브라보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윙어지만 직전 모로코전에서는 돌파 성공률이 크게 떨어졌다. 벨라이드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가 끊기며 고전했다. 직전 모로코전에서 스페인은 강한 압박과 환경 적응 문제로 경기 내내 무기력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칠레 현지의 기후와 경기장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며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체 카드 또한 돌파력이나 결정력 면에서 큰 반전을 제공하지 못해 후반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원정팀 멕시코 포메이션은 3-4-3이며 도밍게즈는 박삽 공간을 예리하게 공략하며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을 시도하는 공격 핵심이다. 모라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빠른 연계와 전방 압박으로 팀 전술을 살려주는 멀티플레이어다. 바르가스는 안정적인 볼 배급과 전환 패스로 빌드업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원으로 공수 전환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멕시코는 직전 브라질전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강한 정신력으로 강팀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일부 가져오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특히 순간 전환 속도와 짧은 간격의 패스 플레이가 날카로워 상대 중원을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다. 후반에도 정신력과 투지를 잃지 않고 전방 압박을 유지할 수 있어 경기 내내 안정적인 템포를 유지한다. 스페인은 기후와 환경 적응 실패, 전술적 단조로움으로 인해 경기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멕시코는 강한 정신력과 탄탄한 조직력으로 경기 흐름을 견고히 가져갈 수 있다. 이번 대결은 멕시코가 심리와 전술적 안정감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이탈리아 대 쿠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이탈리아는 3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탄탄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볼을 인터셉트한 직후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매우 날카롭다. 이드리소우는 육상 선수급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침투형 공격수로 한번 속도를 붙이면 수비를 쉽게 따돌린다. 마니니는 중원에서 결정적 킬 패스를 찔러넣는 플레이메이커로 역습 전환 시 공격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린다. 모스코니는 빌드업과 볼 간수 능력이 안정적이어서 팀의 역습 루트를 부드럽게 이어준다. 이탈리아는 볼 탈취 후 즉각적으로 전환하며 마니니의 패스와 이드리소우의 속도를 결합해 단번에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패턴은 단단한 수비 뒤 빠른 카운터라는 전형적 유럽형 역습 구조로 완성도를 자랑한다. 원정팀 쿠바는 4-4-2를 기반으로 중원 안정과 두 줄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전력 자체가 U20 월드컵 무대에서 상위권 팀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진다. 토레스 구티에레즈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을 활용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다. 퀴노는 2선에서 패스를 배급하지만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쉽게 끊기는 약점이 있다. 베가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환 수비 속도와 압박 회피가 매끄럽지 못하다. 쿠바 수비 라인은 대체로 느슨한 간격을 보이며 뒷공간 커버가 취약하다. 특히 빠른 역습을 당했을 때 포백이 라인 유지에 실패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환경 적응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유럽 강팀 대비 크게 부족해 전술적 압박을 받으면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3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볼 탈취 직후 날카로운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쿠바는 전술적 준비와 수비 조직력에서 열세를 보이며 이탈리아의 빠른 전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브라질 대 모로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브라질은 4-2-3-1 형태를 기반으로 하며 전통적으로 화려한 공격 전개를 추구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기대 이하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전방 루이기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을 갖췄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드러난다. 구스타보 프라도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고 박스 근처에서 과감한 침투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템포가 급격히 느려진다. 라파엘 쿠티뉴는 세밀한 볼 터치와 연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의 강한 피지컬 압박에 쉽게 균형을 잃을 때가 있다. 직전 멕시코전에서도 브라질은 경기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늘어지며 공격의 날카로움을 잃었고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가 잦았다. 전통적인 개인 기량은 여전히 돋보이지만 팀으로서의 응집력과 전방 압박 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정팀 모로코는 4-2-3-1을 기반으로 하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자비리는 폭넓은 활동량과 공격 전개 능력으로 미드필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린다. 게심의 야시는 정교한 패스와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 움직임으로 공격을 설계하고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다. 에라다드는 최전방에서 뛰어난 공간 활용과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든다. 특히 스페인전에서 모로코는 놀라운 공격 퍼포먼스와
촘촘한 조직력을 동시에 선보이며 강호를 흔들었다. 이 어린 연령대 선수들은 자신감이 차오르면 폭발적인 집중력과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모로코는 매우 위험하다.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점이 브라질의 빌드업을 크게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모로코는 스페인전에서 이미 강팀을 흔드는 전술적 응집력과 자신감을 증명했다. 브라질은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팀 조직력과 경기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승부처에서 흔들릴 수 있다. 전술적 안정감과 상승세를 동시에 가진 모로코가 이번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호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아르헨티나 탄탄한 수비 조직 위에 창의적인 미드필드 전개를 더해 공격을 설계한다. 중원 핵심인 몬토로가 후방 빌드업과 전방 패싱 템포를 지휘하며 한 번의 킬 패스로 상대 수비를 단숨에 흔들 수 있다. 측면의 카리조는 폭발적 돌파와 페네트레이션으로 포백 라인을 뒤흔들며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낸다. 사르코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을 허무는 동시에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의 활로를 넓힌다. 다만 주전 수비수 페르난데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해 중앙 수비 안정감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라인 간격 유지와 압박 후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유지하며 경기의 리듬을 가져간다. 원정팀 호주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전형적인 4-4-2 구조를 사용한다. 루카 요바노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빠른 반응을 보인다. 다니엘 베니는 왕성한 활동량과 중거리 슈팅으로 이선에서 활력을 더하며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알렉산더 바돌라토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기회를 창출하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많다. 게다가 호주는 오세아니아에서 장거리 비행을 감수해야 했고 시차와 컨디션 조율 부담이 크다. 칠레 현지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에서도 아르헨티나보다 확실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아르헨티나는 몬토로의 창의적 빌드업과 카리조 사르코의 빠른 침투를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호주는 체력적 부담과 느린 수비 전환으로 인해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우위와 환경 적응에서 확실히 앞선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